아니 미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페트로달러가 통하던 그러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제 등장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박종훈의 경제한방 함께하고 계신데요. 근데 아마 지금 이 미국의 견제 속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이 영향력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중국의 바람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최준영 박사님하고 시야를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좀 뭐 친중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두드러진 나라가 브라질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행보를 지금 현재 대놓고 친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브라질 분들이 되게 화를 내시죠. 네. 예.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거대한 나라죠. 거대한 나라고 만약에 이제 유엔이라는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개혁을 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누가 일반 타자로 들어올까요? 남미라는 어떻게 보면 대륙을 대표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동의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브라질이죠. 네.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남미라는 어떻게 보면 남반구의 거대한 대륙에 가장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하고 또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북미, 남미 지리적으로 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또 그러한 지역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발언하고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 그거 당연한 거야. 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룰라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제 취임을 했는데 룰라 대통령이 첫 번째로 간 곳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워싱턴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그리고 가장 강조한 것은 뭐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 여러 가지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언사들을 쫙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미국으로 기우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못 챙기는 글로벌한 과제를 브라질이 좀 챙겨보겠다. 이런 인식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가지고 왜 전 세계가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브라질이 정신분열적인 모순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아니죠.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상대한테 이제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죠. 더더욱인다나 아까 지난 편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대부분의 곡물을 자급자족하지만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안 되는 대량의 곡물을 수입해야 되는 건 대두예요. 네. 대두가 있어야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대두의 절대량을 브라질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중국 입장도 세면도 세워주고 고객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 상황에서 실익이 있다면 나쁘지 않다. 네. 라는 거죠,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친중이냐 친미냐 이렇게 조금 나누는 경향인데, 잘 보면 이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있는 나라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은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그럼 인도는 친중일까요? 반중일까요? 인도는 중국이랑 진짜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또 묘하게 또 애매한 입장도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도가 바라보는 세상은 또 다르거든요. 예. 싸울 땐 싸우지만 그거는 뭐 국경에서 투닥거리는 거는 항상 벌어지는 일이고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포지션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남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사실 브라질하고 비슷한 그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근데 거기에 이것도 들어가 있다는 걸 좀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이 어떤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거든요. 예. 요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두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뭐 중국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원하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 준다면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최적인 게 사실 위안화 거래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가장 그게 고마운 선물일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기는 거고, 사실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야 되느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거 대두 팔아서 받은 돈 가지고 또 중국산 공산품이나 여러 가지를 또 사와야 되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죠, 보면은.
그걸 또 하루아침에 그럼 달러를 안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점차 늘려가겠다라는 멘트 정도는 얼마든지 이제 해 볼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브라질의 이제 말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도 많이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경제 규모가 그래도 있고 체질이 좋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대출금 갚으시는 분들이 좀 고생하는 정도였지. 하지만 제3세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이제 겪었고 나라가 이제 부도 직전에 몰리거나 지금까지 그러기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대부 뭐 큰형 같은 역할을 자임하는 이제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상대가 중국 시진핑 주석인데 뭐 충분히 저는 해볼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요거 하나 궁금한 게 미국이 다른 건 몰라도 달러 패권 밀리는 건 정말 싫어하잖아요. 이 역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 근데 위안화 거래를 확대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거 그냥 중국에서 립서비스한 것보다 좀 세게 나갔는데 이렇게 미국이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 결제가 점점 이제 늘어나는 상황들은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라시아 그 대륙 이제 스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게 사실 제일 편한 거죠.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러시아 당연히 지금 전쟁 때문에 안 되니까 위안화 거래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안화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돈이 없거든요. 예, 지금 IMF랑 몇백억 달러 탕감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위안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체품으로 이제 점점 사용이 되는 것들은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위안화가 지금 얼마나 사용되고 있냐라고 보면 N만큼도 사용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정도. 과거 1980년대에 이제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 생각해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의 국제 통화는 달러도 있었지만 N이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렇죠. 그때 일본과 지금의 중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 거래에서 사용하는 그 양으로 보면은 아직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당시에 일본보다 더 센데도 예. 위안화의 힘은 예. 그 당시 엔화보다 못하다. 이런 못하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위안화의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들은 경제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리즈너블한 현상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재밌는 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3자 간 거래, 중국을 끼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제 위안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왜 위안화를 굳이 사용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러시아 로사톰이 와서 건설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큰 돈이잖아요. 네. 큰 돈을 달러를 쓰려고 그러면 곤란하죠. 네, 네. 예, 곤란하겠네요. 그러면, 예,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서로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안심하고. 통화가 이제 위안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3자 통화까지도 이제 위안화 결제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작년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스위프트나 이제 금융 제재를 보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특정 국가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좀 보편한 여러 가지 좀 중립적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한 방에 러시아 같은 큰 나라도 저렇게 퇴출되는 모습을 보면 그거보다 작은 나라 여러 가지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뭔가 야 대안이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대안적인 국제 통화 결제 청산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미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라는 세력을 적절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꺼리길 게 사실 없는 거죠. 네. 예. 위안화가 차기 패권 통화가 된다. 저는 아직 그러려면 위안화가 아직 비중이 너무 멀었다라고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이제 네. 반대로 그냥 달러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처럼 그렇게 강력한 패권 통화로도 영원히 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뭐 진짜 과거 80년 버틴 것처럼 미래 80년도 버틸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는 뜨지 않더라도. 달러의 패권을 가져온 시스템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잖아요. 원유, 페트로달러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게 왜 힘이 있었을까요? 가장 급할 때 결국은 이 에너지가 있어요. 먹고 사니까. 예.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외환위기가 오더라도 하여튼 달러가 있어야 그 석유를 조금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유라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는 순에너지 수입국으로 산유국으로부터 돈을 이제 석유를 갖고 오고 대신 돈을 전 세계에 뿌린 셈이죠. 산유국을 통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구조가 깨졌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페트로달러가 통하던 그러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라는 체계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라는 게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처럼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의 통화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최근 1, 2년 사이만 해도 원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는 약세로 돼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은 같은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일시적인 그랬어요. 일인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에너지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한 상황인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달러 패권 쉽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중에 전제 조건을 놓고 있던 한 축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죠.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네. 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가져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제 등장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야, 경각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중남미로 넘어와서 이제 중국이 중남미에 대해서 입김을 좀 이제 확대해 가나 했는데 예. 갑자기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벽에 딱 막힌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대선이 하나 있었죠. 파라과이 대선. 예. 이 반중 후보가 예.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영향력 확대에 좀 그래도 어쨌든 타격을 받았다 아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뭐 일정 부분 타격을 좀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만이 파라과이랑 수교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이 총력을 기울여서 뭐 아마 총력전을 벌인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중남미 국가들 특성은 어떻든 간에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넓어지는 거에 대한 반발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미국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중국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이제 존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 남미에 대해서 영향력 확대를 한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들을 사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점점 확대되는데 그러한 흐름과 속도가 이제 파라과이 선거라는 걸 통해서 일정 부분 한 번 꺾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도 그동안에 남미에 대해서 뭐 그동안 신경을 많이 안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신경을 부쩍 이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파나마 같은 경우에서도 뭐 중국 대사관이 바로 그 파나마 운하 옆에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파라과이 어떤 영향이라는 게 만약에 파라과이가 그래서 당장 이제 그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만하고 당교하고 중국으로부터 한 200억 불 땡겨오자 네. 라는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쨌든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사실 중국이 그동안 가장 공을 들였던 아프리카 대륙이 있었지만 예. 이건 미국 입장에서 그래도 좀 머니까 좀 뭐 그렇다 치고 이 중남미에 자꾸만 접근하는 모습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신경이 쓰이는데 그 국가들이 이득을 보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미국이 일일이 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뭐 중남미 국가는 아니고 북미 국가죠. 이제 대표적으로 멕시코. 네. 멕시코 같은 놀랐습니다,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두들기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이제 나라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이제 멕시코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볼륨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증가폭으로 보면 가장 빠르게 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예, 중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죠. 네.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중국 내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이제 미국에 갖다 파는 것들은 점점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이제 늘리고 있어요. 그럼 네. 멕시코 정부는 이걸 막아야 될까요? 아유,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죠. 예. 그 미국 입장에서 아까 이게 좀 신경 쓰일 것 같은 게 예. 멕시코라는 나라가 지금 어쨌든 북미 자유협정,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맺어서 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보니 여기다가 예를 들어 CATL이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 예.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온갖 규제로 이 중국의 수출을 막았는데 이 멕시코에다 공장 세우면 되게 신경 쓰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멕시코가 예. 아니 브릭스를 가입한다 그래? 지금 예. 막 가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 미국 입장에서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지금 장사하면서 진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도 손잡아서 돈을 더 벌겠다고? 예. 너무한 거 이게 배신 아니야? 이렇게 미국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 세계랑 다 척을 져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인 거죠. 네. 뭐 사우디는 뭐 그다음에 카타르는 뭐 그렇죠. 다 이제 싱가폴 뭐 수많은 나라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T25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뭔가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움직이는 나라들 25개를 꼽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질서라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과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갈등은 과거 냉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되게 빈틈이 많고 움직일 여지들이 되게 많고 그 속에서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디까지 내가 확대를 했을 때 이게 상대방의 심기를 거슬러서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찔러보는 나라들이 되게 많은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거든요. 야, 이거 진짜 엄청 국가적 이득을 다 챙기는 거 아니냐, 멕시코가. 지금 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앞으로 부상할 나라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근데 멕시코가 워낙 정치나 아니면 부패 문제도 많고 심지어 여기 마약 카르텔도 있으니까 어려울까? 예.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멕시코에 결국은 이제 뭐 이제 미중의 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거는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보다는 멕시코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이 어떤 식의 이제 행동과 전략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요. 멕시코 언론들을 통해서 보면 중국 기업들이 투자해서 좋은 건 맞는데 너무 노동자들을 이제 기계처럼 다루려고 한다.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불만도 상당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에 들어와 있는 투자를 많이 하는 이 중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무슨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그러니까 과거 동남아나 다른 지역에서도 꽤 경험을 했던 업체들이 지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갈등 관계가 될 요인이 많고, 멕시코 나라는 또 노조도 상당히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파워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은 좋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멕시코가 되게 반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중국 역시 그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요. 가령 이를테면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 지하철 개보수 사업 이런 거 이제 중국이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이제 그런 가장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는 뭐 이를테면 교통 인프라, 뭐 이제 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 그 고속버스 이런 서비스 사업들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죠. 미국이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보면은 그건 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라는 나라가 중간에 서서 어떻게 보면 양쪽이 흔드는 대로 끌려가는 나라라기보다는 자국의 입장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국경을 미국이랑 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100%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인데 그 멕시코마저도 뭔가 긍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미소냉전하고 좀 다르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외교전을 막 진짜 펼치고 있잖아요. 이 외교전의 결과 우리 패권 전쟁의 이 미래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속도가 빨라지고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말 열전으로 이제 번지면 그것이 세계 대전화가 이제 될 가능성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애매한 관계로 이제 시간이 냉전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각 나라의 내부적인 어떠한 역학관계, 그다음에 사회적인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영역으로 또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누가 더 시간이 많을 것이냐라는 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왜냐면 시간이 많을 것이냐?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와 거의 필적하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고령화의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중국도 지금 한 3천만 명 정도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그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없을 것인지 또 사실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만약에 그것들을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2023년, 24년에 중국이 정점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세계 질서가 한시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진짜 복잡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등대 이렇게 딱 세워주신 것 같아요. 자,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